네. 안녕하세요. 박승진입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 네, 창의력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늦은 밤,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부제를 보면 창의성을 깨우는 12잔의 대화, 이분들이 한 잔, 수잔, 술을 마시면서 이런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도 순서대로 보면 한 잔, 두 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의성 하면 우리 어떤 생각 드세요? 보통 창의성 하면 되게 우리를 좀 주눅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단어가 바로 이 창의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러고 회사나 사회에서도 이런 창의력, 창의 수업, 창의적 인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의력은 타고나야 된다. 아니면 창의력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가장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광고에서조차도 통통 튀는 젊은 감각만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쓸모 있는 것은 이 성실함과 진지함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성실함도 우리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성실함이 아니라 주어진 일과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 일까지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는 창의성은 결국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은 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은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깃드는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천재 예술가들, 이런 분들은 쉽게 보면 작업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작곡을 며칠 만에 다 완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말 예술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지만 그분들이 작업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비범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으로 유모형의 지식을 빨리 흡수하고 또 유연하게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천재 예술가들은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마지막 한 방울 물이 뚝 떨어지면 그 물이 넘치게 되죠. 그것처럼 그분들은 이 지식과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우연한 자극이 다가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천재들의 삶에서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하게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진 사과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게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감각이 타고나신 분들도 있죠. 이런 타고난 감각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떤 영감이나 자극만으로는 내 전구에 불을 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봄이 오고 비가 내리면 씨앗이 톡하고 싹이 트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흙 속에 씨앗이 있어야 싹이 튼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씨앗이 유영하듯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씨앗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의 이 거대한 무의식의 공간에도 온갖 씨앗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어떤 자극에 부딪히면 어떤 교류를 일으켜서 아이디어의 싹을 틔워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책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팅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 것, 이런 것도 내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들었을 때 이게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내 안에서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싹을 틔워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이든 항상 좋은가들에 보면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에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뭐 발칙한 상상력으로 도전해라.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얘기들을 내놓긴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은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애초에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저희한테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창의성, 창조성은 영어로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근데 이 크리에이터의 C를 대문자로 쓰면 바로 창조주를 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성이란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의성, 창조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창의성 대신에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단지 이렇게 창의성 대신 아이디어라는 말만 사용함으로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거창한 구호나 단어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특별한 미덕이 아니라 단순한 깨달음을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 천재 예술가들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여기서는 예를 들었던 것이 분식집 아주머니. 분식집 아주머니가 어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메뉴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이걸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줘서 새로운 메뉴가 태어나고 아이디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의적 사고는 이러면 좀 낫지라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대한 요리사들은 이 위적 감각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리사하면 정말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건 음식 평론가들도 뛰어난 미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요리사는 위대한 감각 자체가 아니라 위대한 상상력 그리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 요리사들을 단순히 평론하는 평론가가 아닌 아티스트로 만드는 차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가, 천재 예술가 하면 항상 붙는 것들이 천재 예술가들은 뭐 천재다 아니면 어떤 광기에 의해서 아니면 벼락 같은 영감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화려한 단어들로 이 예술가들을 취하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가들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의 갈래에서 갈등하고 실험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술가들의 분투 그리고 예술가들의 집중, 끈기, 성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예술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단지 이런 집중, 끈기, 성실성 이런 단어들을 창의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예술가들은 집중, 끈기, 성실성 여기에서 오는 결과물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관념 우리가 고정관념, 관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관념을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 그래서 고정관념은 고정이 되어 있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픽시드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정관념 하면 우리가 한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아니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영어로 바꿔두면 약간 고정된 이 느낌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 살짝 풀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고정관념의 가장 큰 또 방해물은 바로 이 오래된 반복으로 인해서 높이 장벽이 세워져 버린 그런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벽 하면 생각이 나죠. 근데 애초에 모든 것들은 벽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높이뛰기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 보셨죠?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 항상 다 자세를 뒤로 해서 뛰죠. 하지만 이 높이뛰기 선수들은 처음에는 다 앞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뛰는 것이 항상 바른 자세였고 모두들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뛰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선수 한 명이 어떤 달리기를 했을 때 뒤로 뛰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이걸 계속 뒤로 했더니 한 분, 두 분 따라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다 뒤로 뛴다고 하고요. 100m 달리기도 육상 100m 달리기 보면 다들 앉아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다들 서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출발했는데 어떤 선수 한 명이 또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뛰기 시작해서 그렇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다 그렇게 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르다라는 게 영원히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모두들 거꾸로 뛰고 있으니까 그게 바른 방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벽들은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되듯이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살짝만 풀어주면 아이디어가 무수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이디어는 흐를수록 더 샘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작은 아이디어로 살을 붙이면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저마다의 의욕을 불태워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작은 아이디어라도 하나씩 내면 그 아이디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라도 아 그거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의 가장 안 좋은 태도는 바로 냉소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여러 무리에서도 냉소적인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이런 아이디어 서로의 주고받는 아이디어 통로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가장 안 좋은 태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의성 발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후천적 아니면 정말 환경적인 요인을 잘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잘 조성하고 적절하게 교육시키면 창의성 발현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아, 너 아이디어 정말 좋다. 서로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건 아닌데 라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창의성이 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예로는 층간소음이 많이 요즘에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분은 정말 윗집의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위에 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집에 들어가서 그 애들, 뛰는 애들 보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인사만 했는데, 왜 인사만 하고 왔냐고 보통 이런 층간소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뭐 혼을 내기도 하든지 아니면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고 왔다는데요. 그분이 한 얘기로는 내가 아는 애들이 뛰면은 좀 내가 덜 시끄럽게 느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도 위층에 보면 내가 아는 애들 아니면 같은 자녀의 같은 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뛰면 상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뛰는 것보다 조금 덜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는 애가 뛰면 좀 덜 시끄럽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간의 다른 방식의 접근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창의성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낫지? 이것을 이끌어내려는 태도가 바로 이 창의성이라고 하고요. 이러면 좀 낫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르게 생각하려는 태도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이런 창의성들은 점점 말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루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를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면 아까 위에 보인 그런 함수 상자를 떠올려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누군가 내딛는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기술이나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새롭고 강력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냉장고를 예로 들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이미 재료가 가득 차 있는데 요리는 안 하고 또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장을 보러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진 재료들을 우선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게 좋은데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을 잘 살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창의성이 나타난다 얘기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땅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땅과 같아서 척박한 땅이라도 잘 가꾸고 좋은 씨앗을 심어주면 무언가를 피워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그거 정말 좋다. 그리고 약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결국 앞서 나왔던 창의성은 어떤 감각이 아니라 태도, 감각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게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